행정소송은 1단계 소송재판, 2단계 본안재판, 3단계 법원 판결, 이렇게 3단계로 편의상 나눠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첫 번째 단계로서 소송재판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송재판은 행정소송의 한계와 함께 소송요건에 관해서 살펴본다고 했고요. 그 중에 행정소송의 한계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행정소송의 한계는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총 10가지 내용 포함되고요. 그 중에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입실객사 통별재판, 입실객사 통별재판 8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서 1개, 권리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3개, 법령 적용 가능성에서 4개, 총 8개입니다.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2가지 내용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은 법령 적용 가능성의 특별 권력 관계까지 봤습니다. 이제 판단여지하고 재량행위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판단여지, 재량행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량행위 이런 걸 봤죠. 우리 공법규범은 법률 요건 부분과 법률 효과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요건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에서 A 처분을 한다. 그랬을 때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행위 요건입니다. A라는 처분, 법, 알투스, 악트, 행정처분, must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한다. 행정부한테 기속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법에서 기속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입니다. 1, 2, 3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can,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거나 말거나 자유다. 이런 걸 우리가 결정재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를 할 것인가. 몇 개월짜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대방 국민에게는 1개월 동안의 금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2개월 동안의 금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5개월, 6개월 금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법적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선택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징계처분의 종류가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징계처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역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요 공무원법에 보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전부 다 다릅니다. 파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면서 또 퇴직연금도요. 퇴직연금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다시 공직에 나오지 못하고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해임 처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반토막 되는 건 없고요.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처분도 각각 그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선택재량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재량이거든요. 먼저 재량에 대한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재량권 행사의 잘못은 정당 부당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 위법해지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각하할 게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를 했다. 호프집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등 또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요. 이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판단이 필요해질 거예요. 만약에 4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4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심한 것이다. 과중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참새를 대포로 쏜 것이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평신자,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부실사,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약시대 공의 하나님의 불문법의 원리, 일반 원칙, 조리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비록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해질 수 있거든요. 불문법에 위반되는 것도 분명 위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문법도 법이다. 그래요. 4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너무 과중한 것으로 위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사람을 계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적정한 영업정지는 만약에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장이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한 거네요. 3개월의 영업정지를 했다면 이거는 4개월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적법인데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2개월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럴 때 3개월 영업정지를 우리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은 아닌데 적법은 맞는데, 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다.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은 우선 적법과 위법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그 적법한 영역 안에서도 정당한 영역과 부당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행위라는 것은요,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를 행정부한테 맡긴 것입니다. 행정부의 재량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법,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뭐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당, 부당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준 권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감히 그 재량 영역 안에 개입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량행위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은, 사법부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법성 통제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월 이상의 만약에 영업정지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취소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량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현재는 재량권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위법해질 수가 있다. 그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행정법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행정법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재량 축소의 역사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의회가 재량을 행정부한테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재량은 완전한 백지재량, 편의재량, 자유재량이라고 봤었습니다.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량 영역에서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할 수 없다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재량은 점차적으로, 국가의 재량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가게 되고요. 아무리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부여해준 재량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넘게 되면 위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27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를 보시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러니까 그 작용법이죠. 4천여 개의 작용법. 이 작용법에서 국회가 행정부한테 재량을 부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 일탈. 그래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네요. 이게 바로 지금의 재량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가 행정부에게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 그런 의무를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27조의 규정을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법원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행정소송법 제27조인데요. 27조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어떨 때 취소를 할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소송. 아까 27조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죠. 우리 행정소송법은 1조부터 4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46개 중에 26개가 바로 취소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인데 방금 봤던 건 27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취소에 관한 규정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4조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하는 소송이다.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변경은 취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주는 일부 인용이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저 변경은 나중에 보면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취소는 전부 취소고 뒤에 있는 변경은 일부 취소가 되는 것이고 둘 다 어쨌든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취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할 때 취소를 한다는 것이죠. 처분이 위법할 때 취소한다고 분명히 4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27조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랬어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재량 처분이 재량행위가 위법해졌다라는 얘기죠. 법원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위법해진 상태라는 건데 여러분 위법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법에 위반된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넌 위법한 행위를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우리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재량 처분에 있어서도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재량 처분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취소는 위법한 경우에 합니다. 재량 처분에도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법은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재량 처분에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재량행위는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의무, 재량권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한계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재량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조에 보시게 되면 그 재량권의 한계,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외적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적 한계를 일탈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재량의 일탈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남용은 내적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한계를 일탈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일탈이라고 하고 남용이라고 합니다. 재량 처분에서의 위법, 재량의 하자라고 하는데 재량의 하자는 사실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판례도 2가지만 활용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용법을 우리 행정소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는 작용에 가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재량의 하자는요,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재량의 일탈과 남용입니다. 항상 판례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을 때 그 재량 처분이 위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량의 일탈,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량의 남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재량의 일탈이란 것은 방금 27조에서 보신 대로 이것은 외적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재량의 남용이라는 것은 내적 한계를 일탈한 겁니다. 외적 한계라는 것은요,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외적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문법에 위반된다라는 뜻이고, 내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불문법, 즉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식품위생법 75조를 봤는데요. 식품위생법 75조에 보게 되면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식품 접객업자, 식품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월을 넘게 되면 이건 너무 과중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7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7개월 영업정지를 한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영업정지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엄연히 법에서 외적 한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줬는데, 그 6개월을 벗어나서 7개월의 영업정지를 했다면 이거는 재량의 일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5개월 영업정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6개월을 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량의 일탈 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똑같은 주류 제공의 행위는 아니겠죠. 계속 반복해서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 업자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여서 손님이 너무 많았고, 또 거기가 대학가 근처여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 신분증을 확인하기가 곤란했고, 그러던 과정에 한 명이 고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동일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4개월 영업정지 이상을 하면 안 되는 상황, 그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5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질 거예요. 이건 하지만 6개월 넘은 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재량의 남용입니다. 이처럼 외적 한계든 내적 한계든 재량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법해진 것이 맞기 때문에 27조가 말하는 대로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재량권의 한계는요,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에도 이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해질 수도 있다. 그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언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이 한계는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를 모두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럴 땐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법심사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로서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겠지만은, 하지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안재판에 넘어가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게임에 가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각하하고 문전박대 돌려보낼 문제는 아니고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본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본안에 들어가 봤는데 특별히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위법이 아니니까 적법한 처분이니까 기각 판결을 내리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처분이 맞으니까 그때는 취소 판결을 내리면 될 것이고, 이거는 본안에 가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근데 그 다음 이제 판단 여지에 관한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 여지를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표현 쓰지 않고 판단 여지라는 이론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재량행위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공법 규범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법 규범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법부가 법률 요건 부분에서 행정부한테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법률 효과 부분에서 행정부한테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건 바로 법률 효과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문제예요. 아니요, 분명히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니까요. 법률 요건 부분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법률 효과 부분에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이거는 확정 개념입니다. 이건 확실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법률 효과 부분에서 이때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 상대방 영업자를 제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응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요. 의지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제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것인지, 이것은 행정청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것은 법률 요건 부분에서는 확실한 상황이었었고요. 법률 효과 부분에서 재량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려고 하는 판단 여지는 이 법률 요건 부분에서 일정한 재량이 행정부한테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부분은 의지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판단 여지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행정소송 파트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요게 작용법 파트에 있는 판단 여지 부분 제 교재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판단 여지란 행정법규의 법률 요건 부분에서, 요건 부분이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은요, 불확정 개념은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밑에 예를 보시면 알 텐데, 공법에서 공법 법규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행정권을 발동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험하면은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를 위해를 줄 때, 공공복리에 필요가 있으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때,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음란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면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면 공공의 질서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도로를 잠시 점거하면 공공의 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법을 만들면서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전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 기술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법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일일이 전부 나열해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게 일정한 권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바로 법률요건 부분에 이러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술적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 개념을 법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을 할 때는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을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가 공공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입법부가요, A라는 의미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요, 그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B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 법의 의미는 더 이상 A가 아니라 B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법률효과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요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 권한, 전속적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불확정 개념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원조차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주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평가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떨 때일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법을 적용한다. 법 적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단 논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법률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냐. 첫 번째, 법률에서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 그 요건 부분의 해석은 이러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을 법에 적용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건 해석, 사실 확정, 요건 포섭의 단계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장 예술적인 작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가장 예술적인 작품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을 해석합니다. 예술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죠. 검색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름답고 높은 경제에 이른 숙련된 기술. 네, 그냥 이렇게 요건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요건 해석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을 확정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네모를 그려서 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세모를 그려서 냈고, 병이라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갑은 네모, 을은 세모, 병은 동그라미. 사실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인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고? 예, 예술이라는 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됩니다. 사실 확정, 눈에 보이는 대로 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요건을 포섭해야 돼요. 그 중에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 누가 가장 예술적인 작품을 제출했는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관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각각의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평생 그 일만 합니다. 제가 행정법을 20년을 공부했어도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 공무원이랑 가서 그 얘기만 하면 당연히 그쪽이 훨씬 전문적입니다. 전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행정부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본의 정본부장을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는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갑이 네모를 그려서 냈고 을이 세모를 그려서 냈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병이 냈습니다. 행정부가 피라미드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예술적이지요. 피라미드를 가장 닮은 세모, 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하고 병이 아니 어찌 세모가 예술적입니까? 네모는 꼭지점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병은 뭐라고 하겠어요? 더럽게 꼭지점이나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야 예술적이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아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땐 그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 하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판단 여지예요.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작용법 영역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이렇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은 형성 정책적 영역, 그 다음 미래 예측적 영역, 구속 가치 평가적 영역, 비대체적 영역, 이렇게 해서 형례갑이에요. 형례갑이. 형례갑이, 심영래 씨가 비리가 아주 많대요. 그렇대요. 심영래 씨한테 어느 정도 비리가 있는지는 판단 여지 영역이래요. 그렇대요. 이 형례갑입니다. 형례갑이, 이게 이제 판단 여지 영역인데, 이런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 어떨까요? 공무원에 대해서요. 진짜 얘는 좀 상태가 안 좋다. 아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띄엄띄엄거리고 진짜 움직이기만 하면 똥땅을 치고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얘를 징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아니 직위해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 갑이 그에 대해 소를 제기했어요. 취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판사가 이 친구가 평소에 근무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재판을 몇 번 받아봤지만 법정에 서면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똑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아니 맨날 근무 시간에 졸고 이랬던 친구도요. 법정에 오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는요. 당연히 동료 직원들이라거나 아니면 직근 상급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판사가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체적 결정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대체적 결정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법률요건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입니다.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 그것은 구체적 사건 내에서는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존재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치고도 여러 개의 정당한 판단이 남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개가 모두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단 여지 영역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황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회에서, 국회에서 일일이 전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불확정 개념 사용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매우 전문적인 영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판단 여지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 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험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제가 돼봐야 요 정도? 이게 주관식 시험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제됐던 문제예요. 54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 2010년도 1문으로 출제됐던 건축조례 개정과 건축허가 재거부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갑은 숙박시설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관입니다. 모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건축법상의 건축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관할 시장 A씨 시장 을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기속행위입니다.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을은 건축법 11조 4항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의 규모와 형태 등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11조 4항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를 하였다. 설문 1번인데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질문합니다. 그래도 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출제 의도를 찾는 것 자체가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을이 제시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법하다는 이 거부 사유, 이 거부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가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입니다. 사법심사의 가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 사법심사의 한계입니다. 사법심사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판단 여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판단 여지가 먼저 인정되는지, 즉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서 또한 전문적이고 정책적 영역으로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맞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러한 판단 여지에서는 결코 위법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네, 이 건축법 법령을 직접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건축법 11조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요. 1항에 보시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 땅에다가 내 돈으로 건물 짓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짓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건축법상 요건도 갖춰야 되고 소방법상 요건도 갖춰야 되고 모든 요건을 갖추고 나서 허가를 받고 나서 비로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속행위예요.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이 지자체장들은 허가를 내줘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러브호텔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브호텔이에요. 러브호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러브 호텔, 러브 플러스 호텔이잖아. 알겠어요? 네, 저도 안 가봐서 네, 그냥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법에 만들어졌어요. 러브 호텔, 러브를 하는 곳입니다. 러브를 하는 곳이고 호텔, 뭐예요? 잠을 자는 곳이죠. 네, 러브에 호텔을 더하니까 11조 4항에 이런 내용이, 사항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시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러브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법상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뭐라고?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라고. 행정청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면 그 자체가 무조건 위법이었어요. 근데 지자체장은 거부 처분을 했고요. 이 갑이라는 건축업자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라고 했어요. 그때 네, 행정법 학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봐도 기속행위인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요건 갖췄으면 무조건 허가해주는 게 맞는데 거부한 건 잘못된 건데 적법이라고 봐버린 겁니다. 아니,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안 한 것에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부한 것에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데 이건 기속행위라니까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거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한 짓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네, 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부적합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러브, 위락, 호텔, 숙박, 위락시설, 숙박시설, 러브호텔 사건. 그런데 이 러브호텔이 동네에 들어와 버리면, 이 러브호텔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요, 멀쩡하게 논밭밖에 없는데 생뚱맞게 러브호텔이 올라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 명절에 시골에 가다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삐까리 번쩍한 러브호텔이 아니 시골 마을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에 놀러 갔을 때, 전주에서 이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역에 나오셨던 그 현직 경찰 분이 계신데, 이제 그 형님이 예, 식사하러 가시죠 하면서 네, 이제 형님 차를 타고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 마을들, 농촌에 러브호텔들이 막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가 장사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내 머릿속에 저런 모텔은 항상 우리 집에, 저희 집이 종손집이어서 명절이 되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집에서 모두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잠시 주무시고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 아니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몇 집이나 있다고 저 모텔이 장사가 되겠는가. 그랬더니 따봉 그러는 거죠. 따봉이라고. 저긴 손님이 끊기지 않는다고. 왜요? 난 이해를 못하죠. 네, 난 이해를 못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러브호텔을 시골 마을에 짓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빨간 빛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이렇게 헐벗으신 분들이, 그죠? 헐벗은 분들이 술 취하고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이 법에 결국 11조 4항에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이고, 보시다시피 뭡니까?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가 딱 떨어집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08 이상이면 뭐 이게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확정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 여지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라고 물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네, 판단 여지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심형래가 비리가 많은지는 판단 여지래요. 네, 형성 정책 영역, 미래 예측 영역, 형, 래, 가, 구속가치 영역, 비대체적 영역, 이렇게 형래가비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형래가비 상황에서 전문 정책적인 문제로 인정이 되면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고, 이건 법률 요건 부분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재량이고, 이렇다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작용법 공부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안 겁니다.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즉 판단여지 인정 영역 내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들이고요. 적법한 복수의 판단이 나온다고요. 불확정 개념은 원래 복수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판단 여지는 매우 특수해서 끝내 복수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남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행정청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배척될 수 없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판단 여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적법인 건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 행정청이 잘못 구성되어 있다라거나 밟아야 되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사실 오인으로 사실 확정 자체도 잘못 보았다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평신자 묵동부실사에 위반된다라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판단 여지에서도 물론 그 한계 일탈에 따라 위법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매우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게, 이 판단 여지를 우리 판례는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우리 판례는 이것을 법률 요건 부분의 재량,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재량행위는 법률 효과 부분의 재량, 양쪽 다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게 둘 다 재량이기 때문에 둘 다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으면 위법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 여지와 재량행위는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재량은 친숙하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 여지는 그렇지 않게 보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요건 부분의 재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 여지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는 끝끝내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판단 여지 재량행위 문제가 행정소송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권력분리 원칙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으로 바로 함께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